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는 언제부터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동물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까지 그 수천 년에 걸친 아주 놀랍고 또 때로는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동물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거든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수만 년 전으로 되돌려야 해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지금처럼 귀여워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서로가 필요했던 그 시절로 말이죠. 약 3만 년 전쯤에요. 늑대들 중에서 좀 경계심이 덜한 녀석들이 인간이 사는 곳 근처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과 늑대의 공진화가 시작된 거죠. 인간은 사냥의 도움을 받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었고요. 늑대는 안정적으로 먹이를 얻고 또 안전한 잠자리를 얻었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적인 동맹 관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서로 필요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원전 12,000년경 유적지에서 정말 놀라운 게 발견됐는데요. 한 여성이 어린 강아지 몸 위에 손을 얹은 채로 함께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었다는 아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회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동물의 역할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존 파트너에서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변하게 되죠. 고대 문명에서는요, 그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 곧 그 사람을 말해주는 시대였던 거예요. 신과의 관계부터 이 땅에서의 권력까지 전부 다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바스테트 여신의 현신, 아주 신성한 수호자로 여겨져서 주인과 함께 미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자가 왕의 강력한 힘을 상징했죠. 그래도 이런 관계에도 따뜻한 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로마 시대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스코화나 모자이크를 보면 귀족 여성이나 아이들이 작은 개를 정말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잖아요. 동물이 분명한 애정의 대상이었고 가정생활의 일부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주 씁쓸한 진실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9,0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로마 콜로세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딱 100일 동안의 축제 기간에 오직 오락을 위해서 학살당한 동물의 수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었던 참혹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쪽에서는 사랑을 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잔인한 오락거리로 삼는 이중적인 태도는 중세시대로 오면서 훨씬 더 복잡해져요. 진짜 신기한 건요, 중세시대에는 동물에 대한 이 두 가지 시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시선이 그냥 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수도원에서 귀한 책과 곡식을 지키는 영웅이면서 동시에 마녀의 친구이자 악마의 상징으로 물려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개는 충직함의 상징이면서 귀족들만 즐기는 사냥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동물이 마당을 넘어서 거실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생존을 위한 동맹에서 시작해서 권력의 상징을 거쳐서 18, 19세기에 드디어 가족이 되고 오늘날에는 삶을 함께하는 반려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거대한 사회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혁명 덕분에 일터와 분리된 사적인 공간, 가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이 집에서 정서적인 위안을 줄 동반자를 원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동물에게 사람 이름을 붙여주고 가족 사진도 같이 찍고 심지어 1899년 파리에는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공동묘지까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서는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애완에서 반려로요. 이게 그냥 말만 바뀐 게 아니거든요. 애완이라는 단어에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좀 인간 중심적인 소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면 반려는 뭐랄까 인생을 함께하는 짝, 동반자라는 뜻이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책임진다는 완전히 달라진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변화가 그냥 일어난 건 아니고요. 현대사회의 여러 흐름하고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는 이런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동물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중요한 정서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동물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 이 숫자를 보세요. 5조 원. 이게 바로 우리나라 펫코노미, 즉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동반자들이 이제는 사료, 보험, 심지어 장례 서비스까지 이 거대한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따뜻하고 끈끈해 보이는 관계 이면에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어떤 보이지 않는 구조와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생명정치라니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국가나 시장이 데이터, 표준, 정책 같은 걸 통해서 동물들을 포함한 인구 전체의 삶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요.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익숙하실 거예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해야 하죠. 예방접종도 맞춰야 하고 몸에 마이크로칩도 심어야 하고요. 펫보험 산업이 커지고 국가에서 중성화 수술을 권장하고 특정 품종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 동물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데이터화되고 규제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동물의 역사는 단순히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인간이 자연과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생존의 파트너에서 신분의 상징, 가족, 그리고 이제는 관리되는 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관계는 정말 평등할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길고 긴 사랑과 통제의 역사 위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